그런데 지금 또 하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뭐 3월, 2월 말, 뭐 3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 2차 북미 회담. 2차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철수를 하나의 그 카드로도 쓸 수 있지 않냐. 또 북한으로부터 뭐 비핵화의 또 다른 조치를 끌어내면서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북한한테 상응 조치를 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북한 보고 먼저 모든 핵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뭘 주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줘야 되는데 북한이 가장 원하는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나 제재 면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재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미 국내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의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보면 카드가 몇 개 없는데 네. 그 중에 한 카드가 한미 동맹을 건드리는 카드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도 맞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합훈련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건 한국 정부와 전혀 얘기가 안 됐고 심지어는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그리고 전략자산의 전개, 심지어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한미 동맹과 관련된 핵심적인 연합훈련, 전략자산,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감축 그런 것들을 일종의 카드로 사용해서 북한의 그런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낼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죠. 저는 우리 박 교수를 참 기억하는 게 그때 싱가포르 그 북미 회담 1차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다들 박수치고 말이야 잘했다 하는 분위기인데 아주 용감하게 우리 박 교수는 언론에 나와서 사실상 실패한 걸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회담이었다.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양보를 했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북미 회담의 어떤 전망이라고 그럴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6.12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에 반성을 하는 의미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6.12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6월 11일 날 노동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6월 10일 바로 다음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도 똑같이 나왔고 단어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합의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조미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노동신문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것도 이제 조선반도 평화 체제 똑같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노동신문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합의문에 그대로 실렸다라는 것은 협의가 된 것은 아니죠. 일종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심각하게 봤던 것이 1, 2, 3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통 합의문이 그냥 111 그렇게 쓸 수 있는데 1, 2, 3이라고 번호를 매긴 것은 우선순위가 배정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2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 북한의 의도가 다 나와 있는 북한의 의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뭐 미국이 원하는 뭐 CBID 그리고 신고 검증 얘기를 했더니 바로 북한 외무성에서 거의 강도 같은 요구다. 그렇죠. 6.12 합의에 따른 정신을 너희가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합의 자체는 미국이 좀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맺은 합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사실은 미국은 별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트럼프의 어떤 충동적인 거에 의해서 그런 북한에게 좀 일방적으로
북한이 리드하는 그런 1차 회담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좀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랑 거의 비슷한 판박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아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한다라는 날짜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실무 협상이 네. 본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성킴과 최선희 부상 사이에서 있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은 체제상 합의가 도출 안 돼도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충분히 숨길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른바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당일날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의가 나왔는데 바라기는 이번 회담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스웨덴에서 처음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상이 지속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90% 이상 사전에 합의문이 다 당연히 나오죠. 문구도 거의 다 문구도 다 해놓고 나오죠. 최종 되게 사인만 하는 네, 마지막에 거죠. 사인해서 네. 아주 민감한 거 한두 개 그렇습니다. 정도만 네. 이제 정상이 네. 하는 형태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최근 북미 그 김영철 있죠. 네. 넘어가서 한때 폼페이오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북한은 그 대륙간 탄도탄 ICBM만 막아도 자기네들은 성공한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2차 북미 회담이 뭐 ICBM만 철폐하는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비핵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정도로 동결하는 정도로만 해서 미봉해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른바 불완전 비핵화로 그렇게 될 걸 걱정하는 분들이 좀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스몰 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포괄적 합의다 해서 완벽한 완전한 이제 FFBD라는 표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검증된 그런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고 그것이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한 상태에서 북한한테 아주 큰 어떤 상응 조치 예를 들어서 제재의 완화 면제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준다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만약에 그 뒤에 이후에 북미 간의 협의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 시간표가 붙는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시간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협상을 할 때는. 근데 북한 비핵화라는 복잡한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는 더더군다나 로드맵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로드맵과 시간이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하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까지 가는데 그 앞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미국이 느끼는 큰 위협인 ICBM을 제거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냥 ICBM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끝나버린다. 이후에 로드맵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정말로 있죠. 그거는 큰 문제죠. 네. 그야말로 사실상 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 만약에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대선전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의 이런 비핵화 프로세스는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고 한참 뒤에 3차가 가기 때문에 2차에서는 말씀드린 로드맵과 시간표 2차부터 3차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딱 ICBM과 그 제재 완화만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 또 미국의
자기 뭐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ICBM만 철거해도 자기네들의 외교적 승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대신 그러면 이제 핵 비확산만 하는 것으로 이룬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보면서 사실상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의 북한 핵은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정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애초에 우리 박 교수님이 6월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현실화돼가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려되는 거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진짜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실의 순간을 바로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오는 합의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 시간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FVD를 가기 위한 그것을 가기 위한 정확한 로드맵.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냥 단지 ICBM만이 아니고요. ICBM 다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으니까 그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증입니다. 지난 25년간 북한 비핵화를 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검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영변을 핵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를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 것을 보면 자기네가 스스로 그냥 폐쇄를 한 거거든요. 폐기는 아니고 셧다운을 하고 나서 이걸 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원칙에 따르면 시설을 일단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신고만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찰단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이 폐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그것을 폐쇄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폐쇄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 스스로가 핵의 심장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변은 반드시 신고, 검증, 폐기의 절차를 따라서 폐기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과 정말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론이 막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정부는 그에 대한 긴장감이 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진짜로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주한미군 전체를 다 뺄 때 그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한테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용대 효과가 안 나오죠. 그렇다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전체를 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 형상 그리고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제한된다라는 그런 요소를 볼 때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주한미군의 전력의 일부 감축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우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외교안보의 전문가시니까 여쭤볼 말씀 많습니다만 오늘 나눈 우리가 주제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론 그 다음에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한국 정부 정부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정치, 세계 정치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2년 전만 해도 이것이 하나의 뭐 한 번 있고 말 일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가 워싱턴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다시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난 2년간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피즘,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이즘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얘기고요. 미국 내에서는 트럼퍼라는 얘기도 씁니다. ER을 붙여서 트럼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미국의 그 국제 정치학자들, 국내 뭐 정치학자들도 트럼프의 재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설사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제2의 트럼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브렉시트에서도 보는 것 같고 또 전 세계에 나타날 현상을 보면 점점 민족주의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 개별 국가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지금 쫓아가고 있죠. 이런 한복판에 지금 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나눈 한미 동맹도 이게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국제 정치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영속되고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아무런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부한테 늘 건의를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한국의 대전략이 필요하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맹과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은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그 큰 그림 차원에서 보면은 작은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세계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만 해도, 북한과의 관계만 해도, 이 양자 간의 관계만 또 민족 간의 통일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앞으로 대전략, 가까이는 동아시아 전략, 또 동맹 전략,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과 그 방향 좌표를 잘 설정해서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우리 서울대 여기학과 선후배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국을 해본 나라와 안 해본 나라의 이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경영해본 제국의 나라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사고하는 훈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이제 그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디에 줄 잘 서느냐 말이죠. 이런 데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아니면 중국이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아마 미래 전략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력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의 대전략, 외교안보 큰 국제 전략과 가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 관계든 예. 또 한미 관계든 한중 관계든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오늘보다 더 심화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